일막 빛나는 현관, 차가운 공기. 비가 그칠 듯 그치지 않는 오전이었다. 하늘은 무겁게 처진 낯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구름 사이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마치 바닥까지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멎는 듯했다. 검은 벤츠가 요양원 현관에 조용히 멈춰 섰다. 매끈한 차체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려 작은 강을 만들었다. 순간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따스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공기에는 이상하게도 생기를 불어넣는 활기가 없었다. 차갑지 않았지만 묘하게 사람을 가라앉히는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현관은 터무니없이 넓었다. 대리석 바닥은 빗물에 젖은 타이어 자국을 매끈하게 삼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짝였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액자 속에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흰난 화분이 세련된 모양새로 놓여 있었다.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다. 그러나 조금만 고개를 들어 올리면 샹들리에 사이사이에 매달린 작은 검은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CCTV였다. 그 눈동자들은 장식의 일부인 듯 자연스러웠지만 성호의 감각은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시선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노란 빛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 깔린 공기는 호텔이 아닌 병원의 냄새를 닮아 있었다. 은은한 라벤더 디퓨저 향이 공간을 메웠으나 그 향은 소독약 특유의 싸한 냄새를 덮어주지 못했다. 두 냄새가 뒤엉켜 낯선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아빠 여긴 좋아. 프로그램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상 주고.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만 말끝은 허공에서 곧잘 꺾였다. 문장 자체는 크고 단단한 윤곽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은 텅 빈 깡통처럼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서 어색한 공손함이 묻어났고 손가락 끝은 안절부절 못하며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성호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그에게 평생 쉬운 일이었다. 그것은 고집을 꺾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가 더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끌어내기 위한 습관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다. 고객, 하청업자, 후배 직원, 심지어 아내까지 그가 굳이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도록 고개를 끄덕여주면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의 끄덕임은 달랐다.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직감에서 비롯된 끄덕임이었다. 서류 위에 사인이 남겨지는 순간 성호는 기묘한 싸늘함을 느꼈다. 검은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어 자신을 대신해 그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펜 끝이 종이를 떠나자 종이 위의 글자들이 마치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 편히 지내세요. 원장 윤세라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으나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은 환자를 맞이하는 따뜻한 온기와는 달랐다. 그것은 체온이 있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는 온도였다. 어쩐지 단위가 있는 수치처럼 기계적으로 맞춰진 열기, 환자 한 명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건 하나를 성사시킨 뒤 나누는 인사처럼 차분했다. 그녀의 미소 역시 적당했지만 눈웃음이 따라오지 않았다. 계산된 호의.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함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아닌 소리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분명 방금 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움직임, 대화, 발자국 소리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듯 했다. 마치 이 공간은 문이 닫히는 순간 외부 세계와 단절되도록 설계된 또 다른 무대 같았다. 로비는 너무 조용했다. 지나치게 완벽한 정적은 오히려 귀를 압박했다. 성호는 그제야 알았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겉모습만 호화롭게 치장한 지옥의 현관이었다. 이막 약의 맛. 첫날 저녁 식당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정갈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처럼 색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조리장에 손길이 닿은 듯 정성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성호는 알았다. 음식의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는 입에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자 간호사 민정이 작은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투명한 물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컵에는 흰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다. 라벨에는 또박또박 이름이 적혀 있었고 컵마다 색색의 알약들이 물 위에 떠 있었다. 분홍, 하양, 연두빛 작은 사탕처럼 보였지만 그 색은 성호의 눈에 묘하게 차갑게 다가왔다. 이건 어르신 수면제, 이건 통증 관리용, 이건 위 보호제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나치게 기계적이지도 그렇다고 개인적인 온기가 넘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어딘가 애써 눌러 담은 조심스러움 같았다. 민정이 성호에게 컵을 건넬 때 손등의 혈관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성호는 순간적으로 그 손의 온기를 기억했다. 따뜻했지만 오래 남지 않고 어딘가 급히 떠나야 할 사람의 체온 같았다.
알약이 혀끝에 닿는 순간 금속성의 쓴맛이 퍼졌다. 쌉싸래하면서도 맵싸한 잔향이 혀밑샘을 찌르듯 자극했다. 그는 커피, 담배, 낡은 전선 타는 냄새까지 평생을 마셔왔지만 이 알약의 맛은 유독 기억에 오래 남았다. 마치 혀에 각인을 새기듯 쓴 기운이 점점 깊숙이 파고들었다. 물컵을 기울이자 알약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순간 몸속 어딘가에서 아주 느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철문이 아니라 두꺼운 나무문 같은 소리.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닫혀가는 소리였다. 그날 밤은 깊고 깊은 만큼 무거웠다. 눈꺼풀이 납처럼 내려앉고 팔다리는 침대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감겼지만 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붙잡고 있었다. 심장의 두근거림조차 둔탁하게 울렸고 생각은 점점 멀리 밀려났다. 꿈속에서 그는 전봇대 꼭대기에 올라 있었다. 낡은 나무 전봇대 습기를 머금은 전선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도시는 푸른 새벽빛에 잠겨 있었고 사람도 나무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러나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도시의 공기. 발밑을 내려다보니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불빛은 바다 위 반짝임처럼 깜빡거렸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그 바람에 몸이 흔들릴 때마다 금속이 울렸다. 전봇대 꼭대기에 피레침 끝에서 번개가 갑자기 박히듯 눈앞이 번쩍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 들어왔지만 시간의 결은 어딘가 잘려나간 듯 했다. 저녁과 아침 사이가 통째로 지워진 것 같았다. 어젯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성호는 천천히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규칙적인 박자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자신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간에서 잘려나간 듯한 기분. 그 순간 성호의 가슴에 낯선 두려움이 스쳤다. 내 하루를 누가 훔쳐간 거지? 산막 창문 시험. 성호는 낮 시간 일부러 복도 끝방의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햇살은 유리창을 통과하며 방 안바닥에 반듯한 사각형을 그려냈다. 유리창은 깨끗했고 밖을 내다보면 푸른 하늘과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막상 손잡이를 잡아 밀어보면 창문은 절반 이상 열리지 않았다. 철제 레일은 거기서 멈추는 게 당연하다는 듯 굳게 잠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선을 그어둔 것처럼. 창틀 옆에는 작은 표지가 붙어 있었다. 안전을 위해 창문은 반만 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오히려 불편했다. 안전을 위한 배려라니.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일까? 노인의 안전? 아니면 시설의 안전? 바깥 공기가 세면 컨디션이 떨어져요, 어르신. 뒤에서 다가온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치아가 반듯했고 입술의 곡선은 매끈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매일 수십 번 반복하는 안내 멘트처럼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 같았다. 성호는 다시 바깥을 내다보았다. 정원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고르게 깎인 인조 잔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조 소나무, 그리고 벤치 2개. 바깥 울타리 너머에는 호출형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손님을 기다리는 기사들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긴장을 풍겼다. 그러나 그 모든 풍경도 출입구 앞에서 막혔다. 출입구는 높은 철제 게이트로 막혀 있었고 게이트 옆에는 카드키 단말기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굵은 글씨로 방문객 전용 동선이라는 표지가 촘촘히 붙어 있었다. 통행이 단순히 허락된 사람만을 위한 것임을 보기 좋게 포장해둔 문구였다.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말을 줄이고 길을 여세요. 성호는 돌아보았다. 근분 할머니였다. 작고 여인 몸에 두툼한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하얀 머리칼은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얼굴은 늘 멍하니 웃고 있는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는 성호를 똑바로 보았다. 여긴 말이 오래 남아요. 그 말은 단순한 충고 같지 않았다. 마치 이곳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모든 소리와 말이 어딘가에 저장되고 기록되는 장소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성호는 창문에 손바닥을 얹었다. 유리는 바깥 햇빛을 받아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벽 하나를 두고 느껴지는 햇살의 위로일 뿐 결코 자유의 온기가 아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절반은 닫힌 것과 다름없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창문은 세상을 보여주려는 창문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시키는 창문이라는 것을. 사막 친해지지 말 것. 점심 식당 구석 태식은 신문을 반으로 접은 뒤 오래 앉아있던 허리를 곧게 펴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신문지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글씨는 반짝였지만 종이는 이미 손에 눌려 힘을 잃어 있었다. 태식은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입술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먼저 올라간 것은 눈꼬리였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조금 당겨졌고 그 주름이 오히려 웃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냉소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여긴 멍한 척이 약이오. 태식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흘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경험에서 우러난 무거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잠시 젓가락을 들었다가 허공에 세워 보였다. 손끝이 떨려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또렷하면 약이 센 게 나와. 그 짧은 문장이 성호의 가슴에 오래 박혔다. 또렷하면 안 된다. 똑바로 눈을 뜨고 있으면 이곳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머리가 맑아 보이면 더 강한 약으로 눈을 흐리게 만든다. 마치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봉인하는 일처럼. 그날 저녁 성호는 결심했다. 컵을 건네받아 알약을 입에 넣는 신용을 했다. 물을 삼키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젖혔지만 혀 밑에는 작은 알약 2개가 남아 있었다. 직원의 시선이 지나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알약을 뺨속으로 옮겼다.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놓인 화분 앞으로 다가갔다. 손끝으로 흙을 살짝 파고 알약을 묻었다. 흙 냄새와 약 냄새가 섞이며 특유의 쓴 향이 은근히 퍼졌다. 약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 잔향은 여전히 잇몸을 타고 돌았다. 며칠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눈꺼풀을 억지로 끌어내리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치워지는 듯 했다. 몸이 가벼워졌고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거쳐나갔다. 무엇보다 눈이 다시 살아났다. 빛이 선명해지고 주변이 뚜렷이 보였다. 창문 너머 하늘의 색깔, 직원들의 미묘한 손동작, 동료 어르신들의 표정 속 숨은 신호까지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선명함은 동시에 위험이었다. 태식의 말이 떠올랐다. 또렷하면 약이 센 게 나와. 성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다시 눈빛이 살아난 자신을 직원들이 눈치채는 순간 더 무거운 족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생각이 돌아왔다. 생각은 언제나 칼날이었다. 손에 쥐면 베일 수밖에 없지만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 칼날이 돌아온 지금 성호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베이더라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 오막 장부의 냄새. 야간 소독차가 복도를 지나갔다. 푸른 불빛이 바닥을 스치며 움직였고 소독액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천천히 퍼졌다. 잠든 노인들은 이불 속에서 작은 기침 소리를 내었지만 곧 다시 고요 속으로 묻혔다. 성호는 복도 한쪽에 서 있었다. 지팡이를 꼭 쥔 손에 땀이 맺혔다. 반투명 유리문 너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운영실. 그곳은 직원들이 드나드는 심장부 같은 곳이었다.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모니터 화면. 그 위에 큼지막한 글씨가 떠 있었다. 자산관리 동의서. 성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었다. 화면 속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서명은 분명 그의 글씨체였다. 수십 년 전 공사 현장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쓰고 서명을 반복해왔던 그 필체. 그는 누구보다 자기 글씨를 잘 알았다. 글씨가 흐트러진 부분까지 자기 손에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날짜였다. 날짜는 어제였다. 그는 어제 펜을 잡은 기억이 없었다. 아니 기억은커녕 펜을 건네받은 일조차 없었다. 가슴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눈꺼풀 너머로 핏줄이 터질 듯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나무 손잡이가 마치 부서져라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 원장 윤세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에 한쪽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발소리는 구두 굽소리조차 일정한 박자를 유지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목소리가 유리문을 스치며 흘러나왔다. 보호자 동의까지 끝났죠? 펀드 이관은 다음 주로 잡아요. 그 목소리는 얇고 매끄러웠다. 흔히 상담원이 고객을 안심시킬 때 사용하는 톤.
하지만 그 내용은 차갑고 정확했다. 납작한 금속판을 책상 위에 던져 놓은 것처럼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성호의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렀다. 그는 이해했다. 이곳은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이 아니라 노인의 이름과 재산을 관리하는 공장이었다. 약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서류에 서명을 받아내고 자산을 이동시키는 시스템. 그 순간 유리문 너머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종이가 맞부딪히는 마찰음, 스탬프가 툭 하고 눌리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들은 평범한 행정 절차의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종이 위에서 조금씩 잘라내는 소리 같았다. 성호는 숨을 삼켰다. 그는 지금까지 이곳이 불편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여긴 지옥이었다. 겉은 고급 호텔이지만 안쪽은 사람의 정신과 재산을 동시에 삼키는 감옥. 그는 가만히 주머니 속 시계를 만졌다. 똑딱똑딱. 시간은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소리는 이제 단순히 시계의 박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경고음처럼 들렸다. 육막 첫 탈주, 첫 추락. 그날 밤 복도는 고요했다. 규칙적인 간접등 불빛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바닥은 소독 냄새와 왁스 냄새가 섞여 번들거렸다. 성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방문 앞에 섰다. 지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문 경첩 쪽에 끼워 넣었다. 철제 경첩은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호가 온몸에 무게를 실어 비트는 순간 금속이 마치 억지로 숨을 참는 듯 낮게 끼이가고 울부짖었다. 순간 천장에 달린 경보등이 붉게 깜빡였다. 복도 전체가 붉은 빛에 잠겼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 마치 서로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벽에 흔들렸다. 성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러나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때였다. 어르신 위험하십니다.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운영실장 박무찬이었다. 그는 숨이 차 보이지 않았다. 달려온 것 같았지만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다. 경보등 불빛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당신은 지금 도망칠 수 없다는 단호한 선고. 성호는 천천히 지팡이를 거두었다. 손바닥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한 박자로 뛰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건네받은 약컵 속에는 평소보다 알약이 하나 더 들어 있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건넸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잠깐 머뭇거렸다. 성호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알약을 삼키는 순간 머리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은 더 깊어졌고 아침은 더 멀어졌다. 밤과 낮이 흐릿하게 섞였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날 밤 성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차갑지만 힘있는 손끝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놀라 고개를 돌리니 근분 할머니였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억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교대 열분 공백.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이곳의 틈을 지켜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비밀이었다. 성호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근분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단단했다. 마치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그대로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 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만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여전히 눈을 감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칠막통화. 휴게실 문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밤 근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 불빛만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성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지나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빛을 보았다. 휴대폰 화면이었다. 그 화면 위에는 선명한 글자가 떴다. 발신자 진우. 성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세차게 일렁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네, 원장님. 아버지 거는 서류는 진행하셔도 돼요. 저도 어쩔 수가.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성호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말끝마다 미안함이 묻어있는 듯 했지만 그 미안함은 책임을 지려는 용기 대신 도망치려는 핑계에 가까웠다. 휴대폰 너머 윤세라 원장의 목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다. 단호하고 차분했다. 거래를 정리하듯 일정한 호흡으로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통화는 곧 짧게 끊겼다. 순간 성호의 손목시계가 똑딱하고 울렸다. 늘 일정했던 박자가 이상하게 한 박자 늦게 느껴졌다. 시간마저 충격에 주춤거린 것처럼 성호의 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분노였다. 배신과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들을 불러 세우고 싶었다. 이놈아, 내가 어떻게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손목 힘줄이 도드라지도록 지팡이를 움켜쥐고 몸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알았다. 분노는 불꽃이다. 순간적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불꽃은 금세 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재와 흔적만 남는다. 그는 예전에 고압선을 수리하던 날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감전 위험이 있던 전선을 정리하면서 단 한 번의 성급한 동작이 동료의 생명을 앗아간 기억. 그때 그는 배웠다. 뜨거운 감정은 스파크와 같다. 잠깐 번쩍일 뿐 길을 밝히지 못한다. 성호는 심호흡을 했다. 분노를 전선 감듯 천천히 둥글게 말아 넣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그렇게 감정을 차갑게 정리했다. 그래, 그렇구나.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다. 분노는 접어두되 잊지 않는다. 불꽃 대신 칼날처럼 날카로운 기억으로 간직한다. 그 기억은 언젠가 복수의 순간을 정확히 겨누게 할 것이다. 팔막 준비. 그는 걸음부터 바꾸었다. 오른쪽 무릎은 오래전 공사 현장에서 삐끗한 뒤 늘 약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한 번 무게가 실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성호는 그 통증을 역이용했다. 보폭을 반보 줄이고 발끝을 바닥에 부드럽게 스치듯 디뎠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작은 발소리는 벽과 벽 사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CCTV의 미세한 윙하는 회전음만이 복도에 남았다. 그는 걸음을 반복하며 벽면 거울과 그림 액자 속 반사까지 확인했다. 이곳에서 눈을 피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어디인지 몸에 새기듯 익혔다. 복도 곳곳에 달린 CCTV의 위치와 각도를 외웠다. 카메라가 고개를 돌릴 때 생기는 몇 초의 사각지대, 그 짧은 틈이 그의 머릿속에 정밀하게 각인되었다. 간호 스테이션에 있는 멀티탭의 위치도 확인했다. 전원선을 뽑으면 잠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 쓰레기 배출구가 열리는 타이밍은 매일 밤 같은 시각이었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램프의 경사도는 휠체어 한 대가 밀려 내려갈 정도로 완만했다.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은 눌러도 3초 늦게 반응했다. 그 3초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을 붙잡기에 충분한 시간, 동시에 놓치면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규칙과 패턴 속에서 그는 탈출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며칠 후 민정이 성호에게 다가왔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텀블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성호는 물을 한 모금 삼켰다. 맛이 달랐다. 늘 마시던 차갑고 무미한 물이 아니었다. 이번 물은 약간 미지근했고 혀끝에 희미하게 금속 맛 같은 것이 없었다. 민정이 낮게 말했다. 오늘은 밥만. 말끝은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직원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은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는 성호에게 분명한 신호였다. 당신을 돕겠다. 그는 텀블러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버텨온 손끝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다. 민정의 도움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인간적인 신뢰의 온기였다. 성호는 그날 밤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틈, 작은 온기, 그게 사람을 살린다. 구막틈. 수요일 밤 정확히 10시. 요양원 전체가 잠잠해 보였지만 성호는 안다. 이 시간은 시스템에 틈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비상구 센서 점검으로 경광등이 잠시 멎는다. 단 10분. 그 짧은 시간은 평소에는 무의미했지만 누군가에게 목숨 같은 창이었다. 복도 끝에서 쓰레기 카트가 밀려왔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며 끼익끼익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평범하게 들리지만 오늘 성호에게는 심장이 두근대는 북소리 같았다. 금분 할머니가 멀리서 눈썹을 2번 올렸다. 태식이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탁탁 2번 두드렸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약속된 신호였다.
눈빛과 손짓만으로 이어진 은밀한 합의. 성호는 숨을 고르고 카트가 눈앞을 지날 때 몸을 숙였다. 검은 비닐봉지가 덮인 카트의 뒤편 그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요동쳤다. 혹시 들키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위험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그는 이미 몸을 숨겼다. 카트가 지하 램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퀴가 덜컹거리며 진동을 전했고 카트가 기울자 성호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몸을 비스듬히 굴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친 콘크리트 바닥이 팔꿈치를 긁었다. 살이 벗겨지며 피가 맺혔다. 따끈한 피가 흘러내려 소매를 적셨다. 그 따뜻함은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는 그 순간을 뼛속 깊이 느꼈다. 아직 살아있다. 내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기어갔다. 지하 주차장은 싸늘했고 공기에는 타이어 고무와 기름 냄새가 묻어 있었다. 눈앞에 기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벽에 붙은 CCTV의 붉은 불빛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성호는 그 짧은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비상구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관리가 허술한 틈이 오늘만큼은 탈출구가 되었다. 그는 가슴으로 문을 밀며 몸을 비집고 나갔다. 그리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흙냄새, 젖은 나무 냄새, 멀리서 달려오는 차들의 매연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어느 순간 그는 울타리 바깥에 서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벽을 넘어선 것이다. 성호는 잠시 숨을 몰아쉬었다. 등 뒤로 요양원 건물의 불빛이 어슴풀에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또 다른 세상 갇힌 자들의 섬 같았다. 피가 흐르는 팔꿈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이 좋았다. 고통은 자유의 증거였고 그 자유는 이제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신막 바람. 지하 출구 앞에는 굵은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허리 높이쯤에 매달린 체인은 바짝 잠겨 있었지만 관리가 허술했던 탓인지 한쪽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다. 성호는 가만히 허리를 굽히고 틈새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 정도는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늙은 몸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먼저 내밀고 어깨를 기울여 체인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다. 옷이 금속에 긁히며 스크하는 소리를 냈다. 쇠사슬의 차가운 감촉이 등줄기를 스쳤다. 잠시 몸이 끼는 듯 했으나 결국 그는 체인을 통과해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것은 건물 안에서 느끼던 인위적인 냉기가 아니었다. 진짜 바람,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친 숨결이었다. 비 냄새는 거의 사라졌지만 젖은 흙 냄새가 여전히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그 위로 자동차 매연이 터널 바람처럼 섞여 들어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튀긴 기름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자유였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 가슴이 뻥 뚫렸다. 살갗이 차갑게 얼얼했지만 그 얼얼함조차 달콤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성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온몸이 외쳤다. 뛰어라, 도망쳐라, 지금이 기회다. 그러나 심장의 또 다른 목소리는 그를 붙잡았다. 복수는 자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다. 자유 이전에 끝내야 한다. 그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전기선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던 날들. 그때도 도망칠 기회는 있었다. 그러나 도망쳤다면 자신은 살아남아도 동료는 감전으로 쓰러졌을 것이다. 자유는 값이 있어야 오래 간다. 값 없는 자유는 잠깐의 바람일 뿐 금세 사라진다. 성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낡은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자 오래된 기름 냄새가 손에 묻어났다. 번호판을 눌렀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신호음이 이어졌다. 민정이 전화를 받았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안도의 기색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성호는 짧게 말했다. 고맙소. 하지만 아직 못 끝냈소.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은 길면 위험해진다.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는 순간 전화기 걸쇠가 딸깍하고 닫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발걸음을 돌렸다. 돌아가는 길은 도망칠 때보다 이상 하리만치 가벼웠다. 이제 그는 알았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끝내려면 돌아가야 한다.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빛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은 오히려 밝아 보였다. 11막 귀환.
다음 날 새벽 성호는 요양원 현관 앞에 섰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공기 속에서 건물은 여전히 고급 호텔처럼 반짝였다. 전날 밤 체인 틈을 빠져나와 자유를 마셨던 순간이 떠올랐지만 그는 다시 이곳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접수대 직원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외래 진료 오셨죠? 이름 확인하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서명을 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 외래다. 문이 열리고 다시 내부의 공기가 몸을 감쌌다. 라벤더 향과 소독약 냄새가 섞인 인위적인 온도와 습도. 전날 느꼈던 자유의 공기와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엔 포로가 아니라 잠입자였다. 민정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는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으나 성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곧 침을 삼켰다. 성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운영실 장부는 어디에 있어? 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민정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 메모지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작은 사각형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안에는 보관실 2 천장형 캐비닛 왼쪽에서 두 번째라는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메모지를 내밀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밤이 깊자 그는 운영실 근처로 다가갔다. 복도는 고요했고 천장에 CCTV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성호는 지팡이를 위로 들어 천장 패널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 지팡이 끝을 뻗어 조심스럽게 각도를 비틀었다. 렌즈가 5도쯤 옆으로 돌아갔다. 화면에는 여전히 복도가 잡히겠지만 사각지대가 생겼다. 사람들은 그 작은 각도 차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오히려 화면에 자신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보며 안도한다. 그러나 성호는 달랐다. 그는 오히려 그 사각 속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안심할 때 제일 실수한다. 현장 일을 하며 수없이 경험한 진리였다. 성호는 안심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벌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단 몇 분의 틈이었다.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그는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놈들의 심장을 직접 보게 되겠구나. 12막 오경보. 성호는 복도 끝 소화전을 조심스레 열었다. 낡은 금속 밸브는 끽 하고 낮게 울며 움직였다. 그는 손끝으로 힘을 아주 조금만 주었다. 밸브가 한 칸 열렸다. 물은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세한 압력 변화는 곧장 센서에 잡혔다. 몇 초 뒤 요양원 구석구석에서 삑삑하는 저주파 전멸음이 울려 퍼졌다. 사이렌처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는 충분히 불안을 자극했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성호는 소리의 반대편으로 움직였다. 발걸음은 가볍고 지팡이 끝은 바닥을 스치듯 붙잡았다. 그는 미리 계산해둔 CCTV 사각지대와 전멸등 사이를 잽싸게 지나 보관실 이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서둘러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좁고 차가웠다. 서류 캐비닛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성호는 민정이 그려준 메모를 떠올렸다. 천장형 캐비닛 왼쪽에서 두 번째. 그는 지팡이를 받침 삼아 몸을 세워 캐비닛 문을 열었다. 내부는 빼곡한 서류철로 가득 차 있었고 어두운 금속 표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보호자 동의서 원본. 서명란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날짜와 글씨의 흐름은 낯설었다. 그 종이는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플라스틱 상자 안에는 스캔용 USB가 있었다. 무심한 듯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지만 성호의 눈에는 그것이 요양원의 심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흑심 같은 물건으로 보였다. 그는 서류와 USB를 재킷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촉감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잉크 냄새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가락에서 묻은 땀, 억지로 서명할 때 눌린 숨결, 복사기에서 갓 나온 열기까지 배어 있었다.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든 증거였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떨림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래된 작업자의 습관이었다. 전선을 연결할 때
마지막 나사 하나를 조이는 순간 손끝이 긴장하며 떠는 것. 지금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때 몸이 스스로 내는 경보였다. 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종이 냄새와 금속 냄새, 그리고 자신 손바닥에서 배어 나오는 땀 냄새가 뒤섞였다. 이제 그는 빈손이 아니었다. 이곳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무기를 손에 넣었다. 13막 진실의 무게. 면담실은 작았다. 벽은 깨끗했지만 깨끗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만큼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물컵 2개와 휴지 1통. 아무 장식도 없는 그 공간은 마치 사람의 감정을 모두 벗겨내고 사실만 마주하게끔 만든 법정 같았다. 창문은 반쯤만 열려 있었다. 바깥에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모조 소나무 2그루가 서 있었다. 바람조차 흔들지 못하는 가짜 나무. 그 앞에서 성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 방은 사람을 고백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셔츠 깃 사이로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평소에는 깔끔하게 잠그던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게 메어져 있었다. 그의 어깨는 앞으로 구부정하게 말려 있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다 아버지 위해서.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변명은 익숙한 듯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성호는 단호하게 잘랐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팔았는지 안다.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은 방 안 공기를 송곳처럼 찔러 관통했다.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가 금세 몸을 떼었다. 손은 탁자 밑에서 가만히 떨렸다. 마치 잡히지 않는 어떤 끈을 움켜쥐려는 듯 허공을 긁었다. 나도 겁이 났어.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협박 전화가 오고 대출은 막히고 아버지 정기 예금만 이관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알았어.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 성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낮은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겁이 났다면 내 손을 잡았어야지. 그 순간 진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신뢰의 자락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자락을 붙잡지 않았다. 스스로 끊고 말았다. 성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작은 물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길 나서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 USB는 조용히 놓였지만 그 무게는 탁자 위에 어떤 것보다도 무거웠다. 그것은 증거였고 무기였고 동시에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진우는 USB를 내려다보았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죄를 처음으로 직시할 때만 생기는 흔들림이었다. 늦은 각성은 눈에서 시작한다. 죄 없는 눈이 아니라 죄를 본 눈. 자신이 한 일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을 본 눈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제 대답은 진우에게 달려 있었다. 14막 폭로. 성호는 낡은 전화번호를 기억 속에서 더듬어냈다. 지역 라디오국. 오래전 아파트 공용 배전반을 교체하던 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무리 속에서 한 사내가 다가와 기사님 인터뷰 한번 하시죠? 하며 웃던 얼굴이 있었다. 젊은 PD였다. 그날의 웃음은 사람들에게 전기가 아니라 희망이 다시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하는 웃음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또렷했고 여전히 뜨거웠다. 성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성호는 숨을 가다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노인 자산 강탈 케이스. 증거 충분히 있어. 순간 라디오국의 공기가 수화기를 타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짧은 침묵 뒤 그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울렸다. 알겠습니다. 바로 내보내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는 익명의 제보를 터뜨렸다. 지역의 고급 요양원 노인 자산 착취 정황 포착. 목소리는 변조되어 나갔고 방송은 단 몇 분 만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기자들이 요양원 현관에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쏟아졌다. 원장님 자산 이관 의혹 사실입니까? 노인들 약물 과다 투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세라는 그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서 입술을 매끄럽게 움직이며 정제된 말들을 내놓았다. 저희 요양원은 항상 환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산 관련 부분은 전적으로 보호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그러나 성호의 눈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운영실장 박무찬.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젖이 크게 한 번 넘실거렸다.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움직였다. 내부 메신저를 통해 기록을 공유했다. 약물 용량 과다 투여 의심이라는 제목의 파일. 환자 이름은 모두 지워졌다. 그러나 숫자와 용량, 투여 횟수만으로도 충분히 무게가 있었다. 사람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내 찾아왔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요양원 문을 들어섰다. 법의 문서가 로비 한가운데 펼쳐지는 순간 공기는 돌연 달라졌다. 샹들리에의 불빛은 여전히 노랬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더 이상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라벤더 향도 어제처럼 퍼져 있었지만 이제는 감춰야 할 무언가를 덮으려는 싸늘한 냄새로만 느껴졌다. 문서들이 경찰 손에 의해 하나둘 펼쳐졌다. 보호자 동의서의 날짜와 피랍 파일 속 수정 기록, 장부의 이체 시각. 서류가 탁탁 책상 위에 내려앉을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의 마찰음이 아니었다. 마치 법정의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처럼 사실을 선포하는 울림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라벤더 냄새는 점점 멀어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공기와 드디어 드러난 진실의 무게뿐이었다. 15막 해방과 화해. 복도는 정리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 100의 카트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던 자리가 이제는 고요했다. 오늘 카트는 비어 있었다. 투명한 종이컵들이 늘어선 대신 텅 빈 서랍만 바람에 흔들렸다. 약 100읍 창구에 놓인 알약의 수는 확연히 줄어 있었고 창문은 조금 더 열려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더 이상 감옥 같지 않았다. 정원 벤치에 앉은 성우는 손목시계를 풀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늦었지만 다시 맞춰보자. 우리 시간.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당장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늦게나마 죄를 직시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정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더는 무언가를 숨기거나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듯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맑았다.